시작하겠습니다. 자, 2-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습서 페이지는 56쪽이요. 자, 밑에 여기 그 도입 부분을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다고 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서양 아저씨가 읍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대요. 시간이 제 못 되는 버스예요. 뭐 그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한참 후에 왔어요. 그래서 왔대 할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왔대. 그런데 할머니의 말을 영어인 줄 알고 눈이 파란 아저씨가 오늘은 월요일인 줄 알고요. 먼데이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럼 할머니는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이 영어로 얘기한 줄 알고 아저씨가 먼데이 하고 요일로 대답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넘어와서 버스를 보고 뭐냐고 묻는 줄 알고 이게 먼데이를 먼데이 하고 물어본 줄 안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친절하게 버스데이 하고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또 오늘이 할머니 생일이라고 생각한 서양 아저씨가 노래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노래를 막 불러준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와 아저씨를 태운 행복한 버스가 힘차게 떠났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온 대사들은 What day, Monday, Birthday 하고 이런 대사들은 사실은 서로 의사통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투리이자 또 동시에 영어를 이용했죠, 그렇죠. 이거 말장난한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장난을 이용하는 이런 표현 기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이 글은 언어 유희를 이용한 시에 해당이 되겠어요. 작가가 누구래요? 오탁번. 여러분들은 시인으로 알겠지만 선생님한테는 교수님이에요. 예, 고려대학교 국어교과 교수님이었어요. 완전 좋았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이게 원래는 상대평가잖아. 그래서 A+부터 무조건 F까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탁법 교수님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최고였어. 가장 경력이 오래되셨거든. 그래서 뭐 학교 방침과는 무관하게 그냥 다 A+. 샥샥샥샥. 가장 대박은 언제였냐면 비 오는 날이었어. 아침에 비가 왔거든. 근데 첫 1교시에 오탁번 선생님 시창작에 의해 수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 수업이니까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되게 수업을 들으러 갈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이제 같이 하수 갈았던 친구는 밤새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하고 수업을 쬐어. 교수님이 물어보셨지. 김욱환 학생, 이름 나와도 되나? 어쨌든 김욱환 학생 왜 수업에 안 나왔나? 그래서 쌤이 대답해줬지. 밤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비 오고 이래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말. 그렇지.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비 오는 날 수업 들으면 안 되지. 그 친구 A+. 그래서 그 친구 A+ 받았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되게 좋으셔. 자, 말한 특허에다가 한 게 원래 사람이 특허? 특허는 모르겠다. 인동가 거기 불교가 아니. 그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이셔. 이분 연세 많으셔. 자, 보도록 합시다. 밑에 예시답 좀 볼게요. 할머니와 서양 아저씨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 발화 의도대로 소통이 됐대요, 안 됐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대로는 게 아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넘길게요. 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정리콕 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거 글 이해하려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담화의 개념이라는데 담화의 구성 요소부터 볼게요. 구성 요소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화자, 청자, 맥락, 발화 이런 게 있고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 이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공간적인 상황을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맥락이고요. 다음 발화는 문장이 주셔서요. 우리가 말 이렇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발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 뭐뭐 있다고요? 첫 번째 화자, 청자, 맥락, 발화 이렇게 4가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됐으면 옆에 그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동생과 형인데 동생이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덥지?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원래는 날이 더워서 그래. 아니면 온도가 높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형은 뭐 하고 있냐? 그래? 알았어. 이거 원래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데 여기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거 뭐예요? 선풍기에 이건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으로 이거 선풍기 틀어준 거예요. 자, 내려와서요. 자, 위에 그림과 연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대화에서 동생과 형의 말을 각각 떼어놓고 보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형이 갑자기 그래 알았어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알았어만 따로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은 앞선 동사의 말을 고려해야지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즉 두 사람의 말은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지만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대화 상황을 고려해라 그러는데 아까 전에 담화의 조건에 네 가지가 있었잖아. 좀 전에 외웠었죠? 화자, 청자, 발화랑 맥락. 그렇죠. 그러면 대화 상황은 그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맥락을 고려해야지만 의미 파악이 가능해요. 자, 위대화처럼 발화들이 모여 이루어진 언어 형식, 발화가 모인 것을 담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화가 모여야 됩니다. 뭐 그림으로 보자면 발화가 또 다른 발화랑 만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담화를 줄 수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발화란 건 곧 무엇이다. 하나하나의 말, 문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들이 여러 문장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화를 이뤄요. 참고로 여기다가 요거 색깔 바꿔서 요거 뒤에 발화는 가로로 묶어주세요. 참고로 발화가 하나만으로도 문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뒤에 학습 활동할 때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났어. 그래 불이야 하고 외치면은 우리 무슨 상황이 다 이해되잖아. 도망가야 될 상황이고 바로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발화 하나만 있더라도 담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원래는 발화들이 모여야 하지만 하나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담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화자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담화의 구성 요소 첫 번째 1번은 화자고요. 다음에 청자, 이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상황인 것은 맥락에 해당되고 얘는 세 번째였고요. 다음에 이게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인 것은 발화예요. 마지막. 그래서 네 가지. 화자, 청자, 맥락, 발화 이렇게 네 가지 꼭 좀 외워주세요. 발화의 구성 요소 네 가지입니다. 자, 좀 더 내려서 자, 위 대화에서 두 사람의 말을 발화 자체로 해석하면 동생은 형에게 날씨가 왜 더운지를 물어본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화 자체로 해석한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발화의 종류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거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것을 직접 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발화. 그 자체로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형이 알았다고 대답했으면 어색한 담화가 돼버려요. 하지만 이처럼 직접 발화로 이렇게 직접 발화로 해석하지 않고요. 다음에 펜 색깔 바꿔서 맥락을 고려하여 간접 발화로 해석한다라고 했는데 간접 발화는 이 상황을 파악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파악한 간접 발화를 해석하려면 담화의 의미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즉 동생의 발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날이 너무 더워. 그러니까 형 뭐 해달라. 선풍기를 켜줘 라는 행위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발화로 해석했을 때는 요청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준 거죠. 자, 뭐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옆을 보면 옆에 부분을 날개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해요. 자,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매우 쉽습니다. 자, 직접 발화는 검은색으로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를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발화 형식이 의문문이라면 화자의 의도도 진짜 물어보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일 때 의문문, 롱 때 의문 문일 때 진짜 의문 문이면 이건 직접 발화라고 합니다. 예를 통해 볼게요. 예. 창문 좀 닫아줘. 문장 유형이 뭐예요? 명령이죠. 그렇죠. 창문 좀 닫아줘. 뭐뭐 해줘. 명령이거든. 발화의 형식이 명령이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도 뭐예요? 진짜 닫으라는 얘기죠. 이게 명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화의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이렇게 일치하면 이건 직접 발화. 다음 간접 발화는 이 두 가지 발화 의도 그다음에 언어 형식 이게 이 의도가 달라요. 이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말하는 의도랑 언어 형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밑에를 통해서 볼까요? 자, 너무 시끄럽지 않아 라고 했는데 문장의 형식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음표 붙었으니까 의문문이죠. 그런데 이걸 말하고 있는 화자의 의도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해달라? 밖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해달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창문을 닫아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 창문을 닫아라 하니까 의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형식과 의도가 다르면 이러면 간접바라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되셨으면 그 밑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직접 발화인지 간접 발화인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를 바라보고 해서 왜 이제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지금 몇 시야? 라고 했을 때 문장 형식은 의문이죠. 근데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음부터 일찍 들어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직접 발화예요? 간접 발화예요? 그래서 간접 발화가 되는 거죠. 밑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몇 시야? 병원에 3시까지 가야 하는데 진짜 시간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형식도 질문, 의도도 질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의문형이거든. 그럼 얘는 직접 간접? 그렇죠. 얘는 직접 발화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구분되시죠? 예. 진짜 문맥 그대로인가 아닌가만 찾아보시면 돼요. 자, 넘기셔서 한 페이지. 자, 이번 맥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옆에 담화의 맥락과 연관지어서 옆에 여기 정리코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구성 요소 4가지 있었죠. 그렇죠? 4가지 있었죠. 화자, 청자, 그다음에 맥락 봐라. 그렇죠. 그중에 맥락에 해당됩니다. 다만 맥락은 이 맥락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언어적 맥락과 그다음에 비언어적 맥락이 있습니다. 언어적 맥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을 하면서 담화 내에서 어떤 발하의 앞뒤에 놓인 발하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뜻. 즉 문장을 봐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뜻. 이것을 언어적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옆에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남자애가 있고요. 여자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남자애가 얘기를 해. 너무 추워. 그랬더니 이 외국인 친구가 얘기를 하면 추워. 그래,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사줄까? 저기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기라고 했는데 문맥을 통해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찻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문장을 읽어봐야지만 찾을 수 있는 맥락을 무슨 맥락이라 한다고요? 얘가 언어적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어적 맥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언어적 맥락.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다음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언어적 맥락으로 넘어가서요. 비언어적 맥락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주변 상황을 파악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상황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다음 주십시다. 이 시간, 장소 등을 포함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진짜 그 장면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면 사회 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 참여자를 공유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이념, 공동체의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든가 문화를 알아야지만 파악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니은과 디귿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게 무슨 맥락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기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차 한잔 마시고 올게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거절했더니.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한번 권할 때 그들을 덥석 받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친구분들이 용돈 주시잖아. 용돈 아이고 얘 누구야 착하다. 이번에 뭐 추석이니까 이거 용돈 써 하고 줄 때 바로 네 이러고 바로 받아요? 바로 안 받잖아.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받죠. 이게 거절하는 게 우리의 문화거든. 그런데 이게 아니야 괜찮아. 그게 우리 문화 때문에 거절했거든. 근데 친구 알았어. 난 마시고 올게 이러고 그거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이 대사는 어떤 맥락이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얘는 사회 그다음에 문화적 맥락이 이게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거죠. 외국인 친구는. 자, 단마지막 넣어서 그랬더니 이제 그래 이 마시고 와 하고 이제 표정이 썩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여자친구 얘기를 해. 야, 내가 오늘 춥다고 했잖아. 그렇게 얇게 입고 다니 참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지금 상황이 얇게 입고 가지고 잘 못하는 상황이구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참 잘했다는 사용된 수사법이 참 잘했다에 사용된 수사법은
잘 못한 걸 잘했다고 표현했으니까 반어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반어법이구나. 이게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이 상황을 파악해야지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맥락이? 상황 맥락이 있어야지만 파악이 가능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됐으면 밑으로 내려서 요거 내용 정리된 거 이제 아랫부분은 위에 좀 전에 했던 거 다 정리된 거예요. 자, 내려가서 자,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우선 언어적 맥락은 담화 내에서 어떤 발화의 다음에 요거 이 어떤 발화의 앞뒤에 놓인 발화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맥락 이것을 이제 언어적 맥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글을 읽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문장을 봐야지만 뜻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위담화에서 외국인이 말한 저기는 어디라고요? 저기는 찻집이라고 했었죠. 저기는 찻집이라고 했었고 얘는 무슨 맥락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언어적 맥락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대사를 봐야지만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네. 맥락이랑 상황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언어적 맥락은 단어 뜻 그대로예요. 저기는 찻집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잘했다를 언어적 맥락으로 파악을 하면 이건 칭찬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상황상 지금 이 대사하는 상황상 그리고 지금 요 추운 상황상 이게 칭찬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상황을 해야지만 의미가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 맥락과 연관이 있어요. 자, 아래 내려가셔서 이번에 비언어적 맥락은 크게 상황 맥락,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상황 맥락은 얘는 의사소통이라는 이게 시간과 장소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것과 포함되는 것으로 담화 주제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해요. 위 담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참 잘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진짜 칭찬이 아니라고 했었죠. 상대수사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요거야. 반어적 표현을 통한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너 잘못했어 이런 뜻이 되거든. 그래서 참 잘했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한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얘는 무슨 맥락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요? 상황을 봐야 되니까 상황 맥락 이렇게 돼요. 자, 다음 마지막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맥락은 얘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 이념, 공동체의 가치, 신념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에 이것과 연관돼서 위의 내용과 연관돼서 상대가 베푼 호의 바로 받아들여야 거절해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담긴 문화를 주춤합시다. 상대가 베푼 호의를 한 번쯤 거절하는 태도를 겸손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를 못해서 남자의 거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국인 친구는 요 사회문화적 맥락이 공유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지고 우리 언어적 맥락, 그 다음에 상황 맥락,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 요거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좀 봅시다. 담화의 맥락을 고려해서 다음 발화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자, 지나가던 사람에게 혹시 여기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고 했는데 이걸 문맥 그대로 언어적 맥락으로만 파악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물어보는 사람이 길 찾고 있구나 아는 거 안다면은 여기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라는 의미로 파악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맥락을 파악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이 말하는 사람이 길 찾는 상황이구나를 알아야지만 답변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 맥락과 연관이 있어요. 상황 맥락과.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밑에 예를 한번 더 볼까요? 자, 목욕탕 열탕에 들어가면 아버님들 종종 하시는 말씀 아우 시원하다 이러면서 이게 그 자식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육두문자 한번 날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른들이 이러구나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맥락과 연관이 있어요? 아니죠. 맞죠. 아이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어른들의 나름의 그렇죠. 문화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어른들의 문화죠. 그래서 얘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관이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즉, 요거 개운하다를 개운하다는 느낌을 이제 시원하다라고 표현한다고 모르는 거예요. 뭐 또 대표적인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설렁탕집에 갔어요. 설렁탕집 가가지고 우린 국물 딱 마시고 속이 시원하다, 뭐 시원하다 이런 표현 쓰죠. 외국인들 그 모르고 따라 원샷했다가 뜨거워 거짓말쟁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넘깁시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담화의 통일성과 응집성이라고 하는데 옆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담화의 조건이라는데 담화가 완결된 구조를 이루려면 내용적 측면의 통일성, 형식적 측면의 응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담화의 조건에 해당돼요. 담화의 조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통일성, 응집성. 통일성이라는 건 담화 내의 발화들이 즉 통일된 주제 아래 모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 즉 그 글의 주제가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제와 연관된 내용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응집성, 뭐 비슷한 표현 아닌가요? 달라요. 두 가지 완전 다릅니다. 얘는 글 전체에서 다른 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면 응집성은 담화 내의 발화 형식은 형식적 장치의 담의 주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장과 문장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얘는. 즉, 글 전체가 있다면, 글이 있다면 이상한 부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 이상한 놈들이 있지 않냐? 얘들 좀 빼버리자. 이게 이제 통일성이라면, 반면에 응집성이라는 얘기는 글이 있다면 뭐 앞에 문장에 있죠. 뒤에 문장에 있어요. 얘들을 좀 잘 좀 연결 좀 해주자. 문장과 문장을 좀 연결 좀 해주자. 이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집성은 일부를 보는 거고요. 통일성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차이 느껴지시나요? 자, 글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 남학생의 말을 볼게요. 나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거야. 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가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우리 말할 때 이렇게 할 때 뭐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통일성. 아니, 여기서 좀 고칠 부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갈 거야. 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가봐. 국립중앙박물관. 그렇죠. 그거. 그렇죠. 여기 나와 있거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이었는데 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가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죠. 힘들잖아. 그렇죠. 보통 뭘로 고쳐줘요? 거기. 그렇죠. 이거 거기로 고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처음 가봐. 이렇게 고치면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잘 찾아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대신 뭘로 고쳐야 돼요? 없애야 되고요, 또. 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뭐, 하지만,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거기로 고치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고요. 얘도, 그러니까 대신 하지만으로 고치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글은, 지금 이 남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연결이 잘 안 되면 얘들은 응집성이 집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얘가 빠져 있어요. 응집성이. 자, 다음에 여학생의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겠지? 그랬더니 너 신발 멋지다. 하지만 넌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 자,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학생의 대사 중에 그렇죠. 신발 얘기 갑자기 신발. 여기 욕같긴 하지만 자. 어쨌든 자, 이걸 이 문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삭제를 해 버리는 게 좋죠. 왜?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특성? 그렇죠. 얘는 통일성을 해치는 통일성이 결여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삭제를 하는 게 좋아요.
감이 오시죠 이제? 자 내려가 볼게요. 밑에. 자 여러 발화를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곧 담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담화가 완결된 구조를 이루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담화 내의 발화는 통일된 주제 아래 모여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통일성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장치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게 응집성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표현 기억해 둡시다. 내용적 측면은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냐? 주제와 벗어난 내용이 없냐? 이건 통일성이라고요. 다음에 형식적 측면은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과 문장들의 형식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냐를 보는 거예요. 자, 통일된 주제는 담화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고요. 위 담화에서 남학생은 자신의 박물관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물었는데 영생 엉뚱하게 남학생이 신발이 멋지다고 신발 칭찬했어요. 그래서 통일성에서 벗어난 거죠. 이는 주제의 일관성에서 벗어난 발화로 담화의 통일성을 해친다. 이렇게 되겠어요. 내려가서 자 밑에는 뭐 이게 본문과는 연관이 없는데 그냥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표현 특징이라는데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주희가 해수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수 엄마가 학교에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담화의 장면이 주어지면 문장 성분의 일부가 생략이 가능해요. 담화에서는 즉 담화 우리 이야기 상황에서는 여기에서는 주시옵시다. 주어나 목적어 등을 표시해주는 격조사가 흔히 생략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생략 가능하다고요? 격조사, 조사를 많이 생략을 해요. 문맥상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고 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다음에 또 뭐도 생략 가능하대요? 주어와 서술어까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어에서는 주어가 자주 생략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인지 주어 서술어인지 자 해수 어디 갔어요? 랄 때는 해수 뒤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해수? 해수가 어디 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할 때 어디 뒤에는 어디? 그렇죠. 어디에 갔어요가 빠진 거죠. 그렇죠. 가는 무슨 격조사? 그렇죠. 가는 주격조사가 되는 거죠. 에는 부사격조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부사격조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즉 가, 에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된 경우고요. 다음에 해수 엄마가 얘기하기에 학교에 무엇이 빠진 거예요? 해수가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갔어. 그렇죠.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자 뒷장 넘기셔서 시간이 쉬는 시간을 길게 했더니 시간이 딱 맞네요. 네. 모의고사 안 본데 쉬는 시간이 길었네. 앞반도 오전반도 딱 여기까지 했어요. 이 페이지까지. 학습 활동 못했습니다. 자 들어가서 학습 활동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또한 담화 내의 발화들은 응집성을 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이 중요해요. 이 응집성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 응집성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대용 표현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접속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집성을 갖추려면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을 사용하면 돼요. 자 대용 표현은 다음에 주시옵시다. 이미 언급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자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위의 담화 중에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복된 걸 다른 걸로 바꾸는 거?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이걸 뭘로 고쳤어요? 거기라는 표현을 고친 거죠. 그렇죠? 이게 대용 표현에 해당되겠어요. 이 거기라는 표현이 대용 표현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요. 자, 두 번째 발화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거기와 같은 대용 표현으로 나와 있죠. 거기가 대용 표현에 해당되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 명사를 대신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대명사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한 접속 표현은 여기 두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 우리 아까 봤던 접속어들 해당되는 거. 접속 부사들. 그래서 위 담화에서 남학생이 두 번째 발화, 세 번째 발화 사이에 접속 표현. 그러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뭘로 고치라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이런 것들이 접속 표현이고 얘는 접속 표현이 잘못 사용됐던 거죠. 참고로 접속 표현이 없을 때 접속 표현을 넣어주는 것도 응집성을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빙판을 걸었다. 나는 넘어졌다. 좀 이상하잖아.
뭐 그러다가라던가 그래서라던가 이런 말 넣어주면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죠. 응집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실게요. 자, 통일성, 응집성을 고려하여 다음 발화들이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루도록 좀 고쳐 써보세요. 밑에 요리사인가? 어쨌든 남학생 얘기를 하는데, 자, 오징어 손질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주세요. 그러나 껍질을 벗기세요.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칼집을 내주셔야 합니다. 자, 고칠 부분. 그렇죠. 그러나 고쳐야겠죠. 뭘로 고치면 돼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또 어디를 고쳐야 되나요? 그렇죠.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요. 라는데 얘는 빼버리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자, 각각의 특성. 그리고는 어떤 특성? 담화의 조건 중에? 그렇죠. 얘는 접속 표현이 잘못됐으니까 응집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다음에 오징어에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얘는 무슨 특성? 그렇죠. 통일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까지 되셨고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